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목소리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말을 했더니만 오늘은 이제 경제론 할 차례죠. 지난주에 1편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1편 다 했죠? 네, 오늘 경제론 할 차례죠. 자, 오늘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있는 것을 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순환 때처럼 이 복습을 많이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총론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일단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는 주제였죠. 부동산 개념. 부동산 개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나야 되는 게 법, 경, 기.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법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 개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죠. 법적 개념은 다시 어떻게 해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민법상 뭐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 했습니다. 그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일단 토지에 붙어 있는데 토지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죠. 잠깐 붙어 있어서는 안 되죠. 잠깐 붙어 있어 가지고는 거는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곧 죽음을 의미해야 돼요. 그런 물건들은 건물 같은 거, 또 교량, 담장 이런 것들, 나무, 산에 자라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곧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공중전화 박스나 신호등 이런 것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도 다른 데서도 옮겨서도 이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반잣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 정착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어떻게 나누었어요? 정착물을 독립정착물하고 또 종속정착물, 부속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요거는 정착물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달라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면은 뭐고요? 독립정착물. 그러니까 정착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독립정착물이고 같은 사람이 되면은 그는 종속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건물 말고도 무슨 정착물? 건물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냥 수목하면 안 되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임목도 되죠. 임목 등기를 해서 임목을 하면은 따로 등기부가 생긴다 그랬죠. 그것도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가을에 밭대기, 농작물 그렇죠. 농작물. 그냥 농작물 자체가 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붙어 있는 채로 팔고 이 땅은 파는 게 아니잖아요. 땅 주인하고 농작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독립정착물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외의 정착물은 나머지 모두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죠. 일단 정착물이라야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닌 것들은 신호등, 뭐 공중전화 박스, 반잣집,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정착이 돼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개 수목도 그렇죠.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언제든지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착물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광해 부동산 하면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요? 준부동산 더하는 거죠. 예,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 그랬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어떤 점에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는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 등록법, 건설기계 등록법, 공장저당법, 뭐 공장재단 저당법 이런 광업재단 저당법.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이런 건설기계 이런 것들 전부 다 심지어는 어업권, 광업권조차도 이 준부동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념과 기술적인 개념에서는 용어들 정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상품, 그리고 생산요소, 소비재, 자본, 자산 이런 표현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토목, 지질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거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무형 측면, 얘는 유형 측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유형 측면과 무형 측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본다고 해서 우리는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얘기했죠. 복합 개념 부동산.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분류했습니다. 부동산 분류해서 28개 지목도 있었죠. 28개 지목에서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유창구 채원종, 양수공차 삼효자, 특히 이제 차장 전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도 있었죠. 도관, 농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대택부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택지와 부지 위주로 보시라 그랬죠. 택부에서 대지는 이제 좀 좁게 해석을 해서 지적법상 대장학도 철전제 할 때처럼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택지 부지 이렇게 하면 택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택지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리고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다. 가장 폭넓게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건축법상 대지라는 표현은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택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했죠. 이거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냐,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냐.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면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필지 하면은 법적 개념, 그 다음에 획지 하면은 경제적 개념. 이거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권리 측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가치라는 관점에서 나타내서 똑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다라고 했습니다.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때는 무슨 평가를 하고요? 구분 평가를 하죠. 근데 2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일괄 평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를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을 나지라 그랬죠.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 요거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일반적이다.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법지 빈지 했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은 뭐고요? 법지죠. 근데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은 빈지. 이거는 바닷가죠. 이거는 경사진 토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포락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물과 관계 있다 그랬죠.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그다음에 공지와 공한지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게 투기 목적이에요? 공한지가 투기 목적이죠. 공지는 건폐율 적용 때문에 남겨놓은 땅입니다.
이런 것들. 휴한지, 유휴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건 뭐고요? 휴한지고요. 그리고 놀리는 땅은 유휴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토지 분류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특성은 파생 현상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부동산 특성의 종류하고 뜻 정도만 봐두시라고 그랬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런 구분.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자, 이렇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의 종류 정도 하고요. 그 뜻 정도를 주의를 하시는데, 다만 부증성과 영속성 요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부증성은 절대로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속성은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매립해서 농지나 택지로 바꾸더라도 이거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니다.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의 증가다. 물리적 공급의 증가가 아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부증성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속성에서는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봐두시라고 그랬죠. 공간성하고 이제 기타 위치성 이런 정도입니다. 자,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수요 공급에 이 수요 공급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수요 공급에서는 자, 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를 먼저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106쪽을 보십시오. 106쪽 먼저 펴보십시오. 자, 106쪽에 1번에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유량, 절약 묻고 있죠. 2번은요. 2번도 마찬가지 유량, 절약 문제죠. 3번도 유량, 절약. 4번 절약 경제 변수. 4번까지가 그렇게 묻고 있죠. 자, 5번은요.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 묻고 있죠. 6번은요. 6번도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7번도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8번은 이것도 이제 공급량,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런 게 관련되고요. 9번도 수요 곡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프에서. 그 수요 곡선의 이동이 바로 수요 변화거든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지금 9번까지가 최근 10년간 출제된 그 수요 공급의 그 전반부 문제예요. 전반부. 10번부터는 이제 균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 몇 문제입니까? 이 수요 공급의 문제가 최근 10년 문제가 총 39문제죠. 39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수요 공급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4분의 1, 한 9문제 가까이가 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유량, 저량하고 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 구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인데 압도적으로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 물어도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만 물어도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묻는 거나 같은 걸 묻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9번까지가 있던 겁니다. 10번부터가 뭔가 하면은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10번부터가 균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지금 17, 18 계속 균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번부터는 탄력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뻔한 거예요.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내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기출문제를 보란 얘기는 기출문제를 외우란 뜻이 아니죠.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요 공급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요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추가가 돼요. 계산 문제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총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이 전체 부동산 학교론 단원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없는 단원이 총론이에요. 총론 빼고는 나머지 단원은 모두 다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게 이제 빤한 거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수요 공급 개념에서 수요 개념을 먼저 자리를 잡으면은 공급 개념은 자동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 이거 지난 순환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날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수요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이면 일주일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샀다는 거예요? 살 거란 얘기예요? 살 거라는 얘기예요. 산 게 아니고요. 살 거란 얘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요. 공급자들이 등장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수요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공급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현상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결과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알아서 안 되고 그래프로 나타내서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봐야 돼요. 균형 가격만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균형 거래량도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나타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초 개념부터 다져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대로 따라오시는데, 자, 이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등장하는 수요자들이 산 사람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버린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사려고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가버린 사람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적 개념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에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적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 전체를 유효수요라고 해요. 유효수요. 등장하는 사람은 이 유효수요와 이 유효수요라고 하는 것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모두 갖고 있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잠재수요인데, 잠재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는 수요를 말해요. 그럼 이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는 어떤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요예요.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유효수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등장한다는 거는 돈을 들고 와야 돼. 돈을 들고. 돈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 잠재 수요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쪽만 취급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유효수요, 잠재수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능력에, 특히 부동산에서는 대출받는 것도 포함을 시켜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것도 뭐에 포함시켜버리면, 능력에 포함시켜버리면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담보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고 또 소득이 좀 낮은 사람도 조금 더 대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작년 8월 달에 그렇게 정책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하니까 작년에 수요가 좀 더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뭐로 넘어온 거예요? 유효 수요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잠재 수요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요. 일단 뭐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유효 수요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 수요 개념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는 뭐고요? 유량 변수고 여기에 대응하는 건 뭐고요? 저량 변수고 우리는 유량 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수요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저량 변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순환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순환에 요거 유량, 저량을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번 순환은 일단 이제 체크만 하고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유량 변수,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저량 변수다. 이거 꼭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은 바로 이제 수량 변화, 수요 변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오늘 요거를 자세히 해야 돼요. 오늘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다음이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게 수요는 그런데 수요량은 뭐예요? 수요량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수요를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자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얼마에 몇 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동안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들잖아요. 지난 순환에 뭘 예를 들었어요? 사과를 예를 들었죠. 사과. 그러니까 사과를 예를 들더라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재화를 예를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 이렇게 하면 사과 수요량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수요량이에요. 근데 이 수요량의 크기가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 지지난주, 그전주 수요량의 크기가 똑같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사과를 산 수량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졌을 수도 있죠. 이 사과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수량이 왜 변할까? 수량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과 가격도 있고요. 또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렌지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오렌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오렌지를 더 먹으면서 사과를 덜 먹을 수도 있죠. 또요. 우리 같은 강사들은 그때 소득 수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업을 더 많이 하면은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시험 치고 한 3주간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시험 치기 일주일 전부터 수업이 없어요. 한 3주간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어요. 그럼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이제 보너스가 있는 달, 보너스가 없는 달,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 결정 요인에 뭐도 있다고요? 소득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렌지 가격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련제 가격 그래요. 관련제 가격. 등등등 수요 결정 요인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많은 결정 요인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부동산 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 수요량 하면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요. 집값이 비싸요.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다른 뭐 다른 생필품, 뭐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는 싼데 집값이 너무 비싸면 어떡해요? 집을 살 수가
없이 그냥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새들어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제 원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예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은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보통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다. 예, 여기 관련제가 하면은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가 있어요. 이 빌라. 다른 조건은 똑같아요. 다른 조건은 비교해니까 거의 똑같은데 이 빌라 가격이 많이 싸요.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어요. 빌라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빌라로 가버리죠. 빌라로 가버리면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에 누구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빌라 가격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에 무슨 가격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렌지 가격이나 귤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파트 수요에 빌라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제라고요? 관련제 가격이요. 예, 관련제 가격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재화의 수요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쪽은. 자, 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해요. 담보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준대요. 수요 늘어나겠죠. 자, 이 부동산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죠. 옆에 뭐 생태공원이 조성된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대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거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가 뭐예요?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아셨죠? 네, 전부 다가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다른 것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일단은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으로 바꿔요. 둘로.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재화 가격 외에요. 예, 사과 수요량에서는 그 재화 가격은 사과 가격밖에 없죠. 요거 한 놈과 나머지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요 둘만 놓고 따로 보는 거예요. 둘만. 다른 것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요 둘만 놓고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를 가격으로 나타내고 여기를 수량으로 나타내서 가격이 비싸면, 사과 가격이 비싸면 사과 수요량이 적겠죠.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량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면 지금 이게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예,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선이 바로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이 점을, 끝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을 보면은 우리는 뭐하고 뭐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죠. 이 높이의 가격이죠. 이 높이의 가격에서는 이만큼의 수량, 이 높이의 가격에서는 이만큼의 수량,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형태는 우하향 형태죠. 우하향 형태.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제가 요렇게 제가 팔로 설명해. 팔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량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은요, 수량이 증가하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반비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해요. 감소함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함수 또는 반비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요거를
저기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 법칙. 자, 경제학자들이 수요 법칙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요렇게 대답을 해도 되고요. 요렇게 대답을 해도 돼요. 지금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형태가 우하형이라는 형태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따로 표시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하락하면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요게 지금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다르지만 내용은 다 뭐예요? 내용은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요게 바로 수요 곡선에서 일단 일단락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자, 중요한 게 이제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게 누구 수요 곡선인가 하면 제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 수요 곡선. 제 수요 곡선인데 지금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냈죠. 근데 저하고 지금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식구 수도 똑같고 사과 좋아하는 정도도 똑같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요것만 차이 나요. 그 사람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저는 15년 된 차 국산차 타고 다니고요. 그 사람은 늘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에 몇 달씩 갔다 오고요. 저는 해외는 한 번도 구경도 못 하고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만큼 사과 살 때 그 사람은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다른 조건은 똑같아요. 돈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요만큼 살 때는 그 사람은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 때 그 사람은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근데 괜찮을 때도 있어요. 뭐 웬만한 거는 그 사람이 다 지불하니까. 예. 자, 이렇게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어때요?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란 수요 곡선과 흰 수요 곡선은 소득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은 수요 곡선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수요 곡선이 더 왼쪽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난달까지는 내가 이랬었는데 지난주에 로또 당첨된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 해도 소득 수준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새로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수요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수요 변화.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변해요.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수량이 변하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변하죠. 그럼 뭐가 변해요? 수량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 변한 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길이가 늘어나는 게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서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되는 건 뭘까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되는 거는 소득도 변하고 가격도 변한 거예요. 이 길이는 지난주에 가격이 비쌀 때라면 이 길이는 가격이 싼 이번 주에 소득이 늘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으면 길이 변화로만 나타내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요 길이만 가지고 오면은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만큼 더 늘어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난주에는 뭐 2상자 샀다가 이번 주에는 5상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몇 상자 더 사는 거예요? 3상자를 더 사잖아요. 근데 그 3상자를 더 사는 이유가 가격이 하락했을 수도 있고 또 소득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따로 떼서 놓고 보자는 거예요. 따로 떼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건 뭐고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거는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고 한 요 정도는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가격이 하락해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요 중에는 지금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섞여 있는데 우리는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것이고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타내면은 좀 더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는 뭔 변화? 수요 변화라고 표현하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그리고 높낮이가 변해서 길이가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낮이가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같은 수요 곡선상이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건 뭐고요? 수요량 변화다라고 얘기하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그렸죠. 근데 왼쪽에 그릴 수도 있겠죠. 예, 오른쪽에 그리면 수요 증가가 되고요. 왼쪽에 그리면 수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점의 변화에서도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죠. 이러면은 뭐고요? 수요량 증가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맞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말만으로 해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량 증가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수요량 증가. 량자를 붙였잖아요. 그냥 제가 수요 증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했고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수요 증가니까. 자,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수요 변화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수요량 변화, 요거는 그 재화 가격 변화예요. 그 재화 가격. 수요량 변화는 얘는 그 재화 가격 외의 변화, 외의 변화. 어떤 게 많아요? 요인이. 이게 많죠? 이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수요량 변화 요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 가셔서 107쪽을 보십시오. 107쪽의 5번 문제를 보십시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뭐를 보는 게 빨라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보는 게 빠르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어떤 시장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량 변화 요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7번도 같은 문제요. 7번도 같은 문제인데 이게 지금 18회, 19회 연속으로 나온 건데요. 18회 때 7번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9회 때 5번을 틀린 사람들은 이는 전혀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다고 보는가 하면 5번 문제와 7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유형들이 그대로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2차 과목은 기출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2차 문제는 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되는데 그 법이 개정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틀린다면은 그래봤자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두세 문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봤는가 하면은 재작년에 몇 년도죠?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제가 2차 시험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2015년도인 올해도 또 제가 2차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예, 저는 늘 짝수년도에 1차 합격, 홀수년도에 2차 불합격, 짝수년도에 다시 1차 합격, 홀수년도에 또 2차 불합격. 지금 1학기를 벌써 10수년이에요. 근데 그 불합격인 게 이전까지는 요때 처음으로 2차를 응시를 했어요. 응시. 요때 처음으로 2차를 응시했습니다. 그 전에 2차를 응시 자체를 안 했어요. 1차만 합격해놓고 2차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서만 내놓고 그냥 참석도 안 했는데 요때는 제가 그래도 응시를 했어요. 응시라는 걸. 이때 언제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2012년도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했어요. 2012년도에 발행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다고요. 2013년도 시험에. 예? 근데 세법 모두 16문제죠. 16문제 중에서 9문제 맞췄어요. 16문제 중에 9문제 맞췄어요. 지적법 모두 몇 문제죠? 12문제죠. 지적법 12문제 중에 9문제 맞췄어요. 기출문제집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그 유형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어떤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올린 글들을 보면은 기출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뭔가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걸 활용을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는지 이게 보입니다. 제가 이 세법 봤다 그래요. 세법 볼 때 지방세법, 국세법 있을 거 아니에요. 국세, 지방세 하면은 여기에 무슨 세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를 보는 거, 범위, 분량을 보면 최근 10년간 총 40문제, 400문제 중에서 세법이니까 160문제죠. 160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 여기서 몇 문제 나왔는지, 여기서도 재산세에서 몇 문제인지, 여기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거 있죠. 국세, 양도소득세, 또 종부세 있죠. 종부세. 이거는 재산세 말고 또 뭐 있죠.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이런 거 보고 비중이 높은 거 어디서 많이 출제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낮은 거는 버려버리고 비중이 높은 걸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안 보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나침반이 돼요. 나침반.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기출문제가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그래서 얘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무슨 변화고요? 점의 변화로 나타나고요. 얘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는 선의 변화요. 이 변화는 하나는 증가가 있고 또 하나는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다고요. 증가는 어느 쪽이고요? 오른쪽이고요. 감소는 왼쪽이요. 글로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요. 이게 오른쪽 수요량 증가고요. 왼쪽 이러면은 수요량 감소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리면 수요 증가고요. 왼쪽으로 그리면 수요 감소.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그 중에서도 요거 수요 변화를 오늘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정복을 하고 가야 돼. 정복을. 한 가지 빼놓고 요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웬만큼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 됐고요.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을 해드리면 75쪽에 74쪽이죠. 수요 개념에서 유량 개념 괄호 1번 요거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 거 유량 변수, 저량 변수고 참고 박스에 있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순환은 여러분이 좀 더 봐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여기서는 유효수요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라는 거 요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참고 박스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수요는 우리가 말하는 저 수요고요. 주택 소요 있죠. 소요는 필요량이란 뜻이에요. 필요량. 그래서 이거는 소요 개념은 주택 정책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량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그 사회 정책적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개념으로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되고요. 주택 수요는 중산층 이상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있죠. 괄호 1번 수요량은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그래요. 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얘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요.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네들을 독립 변수로 하고요. 영향을 받는 거를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수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괄호 2번에 수요 결정 요인에서 당해 재화의 가격 있죠. 요거는 수요량 변화 요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요. 소득, 관련자 가격, 인구, 수요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그 다음에 기호 등으로 되어 있죠.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에서 괄호 3번에 수요 곡선의 첫 번째 줄 보십시오. 수요 곡선의 첫 번째 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수요 결정 요인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수요 함수로 한다. 이러한 수요 함수를 시각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수요 곡선이라는 그래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변수를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관찰하려는 수요량을 하나의 변수로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당해 재화의 가격을 또 하나의 변수로 선택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결국 수요 곡선의 개념에서는요. 반가로 1번 수요 곡선의 개념에서는 수요 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자, 그렇게 해놓으면 되죠. 자, 그것만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줄 끝에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당해 재화의 가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해 재화의 가격을 임대료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형태 및 특징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에 우하향 하는 형태 이렇게 있죠.
예, 그 밑줄 그으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하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하향.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은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 이렇게 핵심어만 체크하면 되죠. 다른 말로 반비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감소 함수의 반비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반거로 3번에 수요 법칙 하는 게 있죠. 자, 수요 법칙 하면은 요거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있죠. 예, 요거는 난이도는 높고요.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3순환 이후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남겨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있죠. 자, 요거는 계산 문제와 함께 좀 풀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좀 쉬어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좀 쉬고 그 계산 문제를 좀 해야 되니까 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